여러분, 만약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와 하이테크 기술이 한순간에 국경을 넘어 대이동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는 바로 세계의 권력, 경제, 그리고 정치 지형을 완전히 엎어버린 놀라운 역사적 사건, 종교개혁 이후 발생한 종교 난민들의 대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동이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뼈대가 되었는지 소스 텍스트에 담긴 개혁주의 청교도의 시각을 통해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뒤바꾼 거대한 인적 자본 이동의 역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함께 짚어볼 로드맵입니다. 1장 거대한 이동부터 시작해서 박해와 국가적 손실, 관용이 낳은 황금기, 신대륙과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바꾼 섭리까지. 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차례대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거대한 이동입니다. 도대체 당시 유럽의 지도를 가로지르며 움직였던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통 난민이라고 하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아주 안타까운 분들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의하는 종교 난민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위그노나 청교도 같은 이 사람들은 당시 유럽 최고의 기술을 가진 숙련된 수공업자, 상인, 그리고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실리콘밸리였던 거죠. 이들이 국경을 넘었다는 건 곧 당시의 핵심적인 인적 자원과 기술력이 통째로 이주했다는 걸 뜻합니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럼 이 똑똑한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텍스트는 스위스, 그 중에서도 칼빈의 제네바를 궁극적인 피난처이자 일종의 중앙사령부로 조명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같은 수많은 난민들이 단순히 이곳에 숨어 지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신학적, 지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개혁주의 신학의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죠. 제네바가 일종의 거대한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박해와 국가적 손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황금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쫓은 국가들은 과연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럽은 여기서 극명하게 운명이 엇갈립니다. 낭트 칙령 폐지 등으로 개신교도들을 뻥 차버린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어마어마한 두뇌 유출과 경제적 쇠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 똑똑하고 기술력 있는 난민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 북유럽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네, 이 막강한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해서 훗날 산업혁명의 거대한 엔진을 달게 됩니다. 톨레랑스, 즉 관용의 유무가 국가의 명운을 갈라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섹션, 관용의 황금기로 이어지네요. 피난처를 제공한 국가들이 얻게 된 보상이 얼마가 달콤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시기 최고의 승자는 단연 네덜란드였습니다. 스페인의 압제에 맞서 싸우며 유럽에서 가장 쿨하고 관용적인 나라로 떠오른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위구노, 영국의 청교도, 심지어 포르투갈의 유대인 난민까지 싹 다 받아들였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의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이곳에서 융합되면서 네덜란드는 17세기 전 세계 해상 무역과 금융을 완전히 씹어먹으며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관용이 곧 최고의 경제 정책이었다는 완벽한 증거죠. 자, 3분의 1이라는 흥미로운 숫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저도 텍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바로 한때 베를린 전체 인구 중 프랑스 출신 위그노 난민이 차지했던 비율입니다. 30년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프로이센이 포츠담 칙령을 통해 이 하이테크 기술자들을 작정하고 흡수한 결과죠. 도시 인구 3명 중 1명이 기술자 난민이었다니 이들의 역량이 훗날 프로이센을 막강한 군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만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를 대륙 밖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 신대륙과 민주주의입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은 결국 대서양까지 건너갑니다. 청교도들의 다단계 이주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처음엔 영국의 박해를 피해 앞서 말씀드린 관용의 나라 네덜란드로 임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환경이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 자신들의 깐깐한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에는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목숨을 건 대서양 횡단을 감행합니다. 오직 신앙 하나만 보고 그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극한의 여정 끝에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입니다.
텍스트는 이 하나님 아래의 한 나라라는 선언이 단순한 종교적 문구를 넘어선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그대로 현대 미국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기반이자 그 특유의 청교도적 직업 윤리의 튼튼한 뿌리가 되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완전히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통치 시스템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대륙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민들이 떠나간 영국 본토는 어땠을까요? 난민들의 이동과 배척은 영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극도로 심화시켰고 이것이 골다가 결국 터져버린 게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즉 원문 자료는 이 난민 사태가 현대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엄청난 정치적 대격변을 촉발했다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섹션인 5장 역사를 바꾼 섭리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의 신학적 관점이라는 뚜렷한 렌즈로 역사를 꿰뚫어보면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히 박해받는 사람들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술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살길 막막한 사람들이 도망친 게 아니라 신앙과 첨단 혁신, 막대한 부가 동시에 지구 반바퀴를 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박해라는 절박한 위기가 오히려 전 세계의 혁신의 씨앗을 흩뿌리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인사이트,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결국 오늘 다룬 자료의 핵심 테마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람을 내쫓은 국가는 몰락하고 환대한 국가는 근대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핍박 덕분에 오히려 전 세계적인 신학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쫓겨난 난민 커뮤니티가 현대적 의미의 양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잉태했습니다. 누군가를 배척하려 했던 시도가 도리어 우리가 아는 근대 사회를 완성하는 최고의 부스터 역할을 했다는 게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텍스트가 남긴 아주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두고 쫓겨났던 위구노와 청교도 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위스의 정교한 시계산업이나 전 세계 금융업의 기초를 그토록 단단하게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신앙과 깐깐한 직업 윤리, 그리고 하이테크 기술이 결합했을 때 만들어낸 그 압도적인 혁신. 이들이 남긴 거대한 유산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파헤쳐볼 만한 미스터리 아닐까요? 오늘 다룬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신선한 지적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